자, 안녕하세요. 이 10일의 기출 1차 기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오게 된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각에서 행정사 1차 행정법과 그다음에 2차 행정 절차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 총평을 좀 해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좀 문제가 쉬워졌다. 그러니까 역대 1회부터 10회까지에 비해서는 11회 기출 문제가 조금 쉬웠다라는 그런 평이 많기는 해요. 근데 쉬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답안을 체크한다던가 뭐 이런 거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2회, 13회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볼 때에는 답을 고르기에는 쉬웠어요. 답이 되는 지문이 좀 쉬운 지문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문들은 사실 뭐 역대를 봤을 때 역대급으로 쉬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문제가 쉽다는 거는 80점을 맞기에는 굉장히 쉬운 시험, 근데 100점을 맞기에는 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죠. 근데 우리 시험은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80점을 받으면 충분하죠. 행정법에서 80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나오지는 않은, 꽈락은 어차피 40점이면 뭐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되든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법에서 80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을 조금 못 치셔도 충분히 뭐 행정법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뭐 80점만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이번 시험은 좀 쉬웠을 수는 있어요. 자,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25문제가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사실 뭐 80점이 넘으려면 5문제 정도는 틀리셔도 된다는 건데, 그 중에 2문제, 3문제는 100점을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틀리라고 낸 문제까지도 내년 시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해당 부분을 막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보통 강론 쪽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재정에 관한 파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파트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항상 나오던 부분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우리 11회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12회 때는 이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공부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지문을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돼 가지고선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다른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행정법을 보는 어떤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법조문 쪽보다는 판례들, 그리고 또 최신 판례들을 좀 많이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시험은 그래도 판례보다는 조문 위주의 그런 그 출제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판례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은 판례가 출제가 안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비중인데 다른 시험은 압도적으로 판례가 많이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한 반 정도 뭐 그 정도의 분량으로 비율로 출제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판례가 최신 판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의 특징을 찾아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죠. 그때 그 1, 2차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학습 범위 이런 거를 좀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차 행정법 중에서 행정 절차에 관련된 법,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뭐 질서위원회 규제법, 행정조사법부터 해서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에 관련된 법이고, 그다음에 2차에 또 다른 과목인 실무법에서 나오는 그런 행정심판 부분, 이 부분이 1, 2차가 공통되는 부분인데,
사실 행정법 전체로 봤을 때 이 절차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행정구제 파트의 쟁송 파트에 그것도 행정심판에 관련된 이 부분은 행정법 전체로 봤을 때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다른 시험을 비추어 본다면.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1차 행정법에서 이 절차에 관련된 거라든지 행정심판에 관련된 문제가 꽤 비중을 차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최종적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 2차를 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를 접근한다라는 것은 물론 가능한 경우도 꽤 상당수가 이제 동차 합격이다라고 해서 1차가 끝나고 바로 2차를 접근했을 때 성공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별도로 생각하고 별개다라고 해서 1차 공부 끝, 2차 공부 끝 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1차와 2차를 특히 지금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내년 2024년 12회 시험을 보기 제 지금 촬영 시기는 그 전인 23년도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23년에 그리고 24년 한 1월, 2월까지는 2차의 비중을 공부 비중을 좀 오히려 더 많이 잡고 그 2차 공부를 하신다면 그게 결국은 1차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방법이자 최종적인 합격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차 공부를 조금 더 비중을 두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죠. 자, 뭐 서설이 길었네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간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25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지문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정답 위주의 그 무엇이 정답이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답되는 그 지문 위주로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만약에 뭐 다음 문제 이렇게 딱 본다면은 26번이 나오죠. 26번에 정답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비례 원칙도 나오고 평등의 원칙도 나오고 신뢰보호 원칙, 법률유보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정답 자체는 아직 안 읽었지만 이제 법률유보에 해당돼요. 그런데 공부를 학습을 하실 때는 그럼 비례 원칙이 뭐였을까? 그다음에 평등의 원칙이 뭐였을까? 신뢰보호 원칙은 뭐였을까? 그리고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은 뭐였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 비례 원칙이나 평등, 신뢰보호 또는 부당결부 금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그런 리딩 케이스 같은 그런 판례들 몇 개들은 좀 추려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기출 문제를 반복했을 때 합격의 공부, 그러니까 공부 전략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사실 11회, 이제 12회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수만 따져도 거의 250문제 넘어 거의 300문제에 그런 육박하는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기출 문제도 촘촘하게 우리가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합격하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 문제 26번이라면 26번의 문제 법률 유보 요 판례 요것만 딱 외운다? 그건 기출 위주의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셨을 때는 그러면 부당결부가 나오면 틀리는 거고 신뢰보호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물론 다른 기출의 다른 부분에서 부당결부를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고 신뢰보호를 다루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되는 지문 위주가 아닌 이제 오답에 해당되는 지문도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점을 받기 위한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다 보니까 100점이 후룩 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불이타라고 해야 되나? 좀 출제가 자주 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그 한 4-5문제 정도는 정말 정답 부분만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옆에 지문까지 공부해야지 확대해서 공부해야지 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 문제의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제의 그 가중치 여부는 이제 강사들이 취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출 문제 한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건 진짜 모르는 건데 이런 긴장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해서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은 다른 오답
되는 지문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풀이에서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풀지 못하고 정답 위주의 일단 풀이만을 이번 시간에는 진행할 것 같아요. 자, 본다면 26번의 행정의 법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방송료 수신료인데 중요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법에서 근거를 두고 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하위 법령이나 또 경미하고 기술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고시 등으로도 위임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죠. 그런 거 법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치 행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법률 유보, 그다음에 법률 우위, 그다음에 법규의 법규점, 법규의 법률 창조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법률 유보가 나온 거예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률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 아주 그런 것들은 내려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때문에 모든 걸 내려보낼 수는 없고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 정하되 그 외적인 것을 근거를 두고 법령 등으로 위임할 수 있죠. 그때 수신료 금액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돈 얼마 내야 돼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수신료를 누가 거둘까 징수 주체라고 하죠. 그럼 돈이 뭐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이 중요한 거지 누가 걷는 거는 뭐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면. 그래서 징수 주체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제 한국방송공사법에서 뭐예요? 금액의 결정을 우리가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중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게 돼요. 자, 그 정도 보고 이제 2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7번 문제는 법 적용의 범위죠. 그 중에 시간적 범위예요.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뭐 심사를 하겠죠.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죠. 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법 기준은 뭐예요? 신청할 때는 요건을 갖췄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일어나요. 법 개정이 일어나서 나는 이때는 요건을 갖췄지만은 허가 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허가되지 않고 불허돼요. 그러니까 항상 허가에 대한 우리가 법 적용 기준은 허가시를 원칙으로 하게 돼요. 좀 억울하죠. 신청할 때는 갖췄었는데.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허가가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이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신청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지부진돼 가지고선 허가가 지연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기는 해요. 그건 정말 예외적인 판례지만 원칙 자체는 처분 등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있죠. 자,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한 행위. 자, 이게 신청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허가가 아니라 제재 처분을 내려요. 그 행위, 뭔가 법의 위반 행위겠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 있고 거기에 따른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자, 이런 제재 처분의 기준은 행위시법이에요. 자, 행위시법. 그건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이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거 각 개별법에도 대부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절차에 관한 우리가 개변법을 배울 때도 너무 중시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자, 문제는 제재 처분이니까 어때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은 행정 입법에 관련된 거죠.
수많은 행정 작용이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작용 중에 뭐 행정 입법도 있고 행정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문제 정도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행정 행위도 나오고 행정 입법도 좀 많이 나오고. 자, 일단 행정 입법이다라고 한다면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 밑에 대통령령이다. 라고 해서 법률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총리령이나 부령같이 총리령 또는 부령같이 그거보다 더 하위 법령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법률 대통령령을 우리가 보통 시행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낸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내려보낸 거를 우리가 행정입법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법이니까 그 다음에 총리 또는 각 부에서 정하는 법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행정입법이다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이라는 거는 사실 헌법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헌법기관 뭐 중앙선관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각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헌법에서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원이라는 기관도 헌법기관이긴 한데 헌법 자체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거는 감사원 법이라는 그 법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권한을 준 것도 아닌데 감사원 법이라는 국회에서 제정한 어떤 법에서 권한을 받아서 감사원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다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위임입법 그런 것은 예시적인 것이다. 이게 열거가 아니고 예시기 때문에 비록 감사원이 뭔가 위임 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다른 예를 들어놓은 것이니까 감사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행정입법을 또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집행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요. 그러니까 위임의 근거가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면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집행명령은 단순히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거가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냥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면은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이거 말씀드렸고 3번 보면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위임 없이 하는 그런 집행명령은 뭐라고 했죠?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3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좀 중요한 지문이니까 뭐 정답과 관련 없는 지문이라도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헌을 선언할 때 이거는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위헌 판정이 나오면 그 법률은 소멸이 돼서 적용을 못해요. 근데 법원에서 위헌 위법을 선언할 때 얘가 뭐 명령 규칙 같은 걸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때는 그게 항상 그 법원에서 계류 중인 그 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해당 사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한해서만 위헌 위법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해당 사건에서만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이다라고 판정하면 조항이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대법원에서 판정한 위헌 판결은 그 조항은 남아 있대. 그 적용된 사건에서만 효력을 미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행안부 장관에 대법원이 행안부 장관에 알려주고 야 이거 위헌이야 알려주고 행안부 장관은 그거를 널리 알리고 난 다음에 관보에 실어서 알리고 고치려고 뭐 노력을 하겠죠. 아무튼 자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해서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때는 그거는 뭐라고요? 재판이 전제되는 어떤 조항에 특정 조항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한정된다. 맞죠? 그다음 5번 고시 등 같은 입법이라는 거는 사실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 집행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집행행위가 아니라 입법행위 고시는 어떤 행정 입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입법행위도 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두밀분교 폐지 사건 같이 그런 거 같이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가 없이 그 자체로서 그냥 고시 자체로서 바로 권리 의무를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고시가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죠. 자, 뭐 대표적인 거 아까 조례로서는 뭐 두밀분교 사건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 나왔으니까 고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고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처분적 고시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29번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공증이에요. 행정행위의 이제 준법률적 행정행위다라고 하는 그 공증 행정행위니까 처분성을 갖고 있는 게 원칙이긴 한데 공증 같은 경우는 다툼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같이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처분성을 인정하자라고 견해를 바꿨고 그 뒤로 이제 지용 말짝 해가지고선 대표적인 거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공증인데 자 지는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그 다음에 직권 말소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작 작성 신청 반려행위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미음도 뭐 공증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공증은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처분성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를 좀 따고 그렇게 암기해주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보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이 나오죠. 불가변력 제 해설 문제 해설을 보셔도 되고 표로 제가 다 몰아놨는데 불가변력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행정청이 함부로 처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할 수 없는 힘이죠. 자, 그다음 불가쟁령은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이 처분이 옳다 그러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것들을 싸울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 불가정력은 모든 행정행위고 이거는 제소기간 싸우는 게 보통 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청구기간이나 아니면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아무튼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심판 같은 경우는 90일, 180일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91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간이 더 이상 경과했을 때 소송과 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자, 1번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불가쟁력이라고 했죠. 불가변력이 아니고 행정청을 구속하는 건 불가변력이고요. 자, 불가변력은 아니에요. 이건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함이 있으면은 뭐 취소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 재결 같은 뭐 준사법적 행위라든지 수익적 행위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어떤 행정행위에 한해서만 인정되고요. 불가쟁력은 제가 모든 행정에 인정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죠.
3번 불가변력이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해당되는 행정행위에 인정만 되는 거고 뭐 같은 동일한 종류의 행정행위라고 해서 불가변력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31번 행정지도가 나오네요. 자 행정지도는 이제 뭐 오늘 요번 이 11회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보통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험에서도 1차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2차도 우리 시험이지만 2차에서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론의 사례 문제로 한 문제 40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행정절차법은 물론 총칙도 있지만 어떤 처분, 그다음에 신고, 그리고 우리가 확약, 그다음 행정계획,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 그리고 우리가 행정 예고, 입법 예고, 행정 또는 입법, 물론 입법이란 거는 행정상 입법이죠. 예고, 그 다음에 행정 지도에 해당되는 어떤 절차를 다루고 있는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근데 특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신뢰보호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도에서도 임의성의 원칙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실체적인 사항도 일부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죠. 자, 그 중에 이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도 공고 조언하는 어떤 행정 작용을 말하는데 지도 공고 조언 이거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말로 했을 때 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다고 해도 지도 공고 조언인데 그리고 이거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럼 행정지도를 같은 목적의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다르게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틀려지면은 행정지도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서 다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는 공통적인 사항은 미리 공표해 놔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행정지도는 당연히 의견 제출, 작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임의성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본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있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은 이거는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틀린 지문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행정기본법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 여기에 없는데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역시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올해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지문이 한 2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관이죠. 부관은 주행정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종된 행위로 주된 행위 이거를 우리가 뭐 기본행위라고 해요. 기본행위가 있으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종된 행위. 자, 이거를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부관은 뭐 기한도 있고, 자, 내가 허가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허가해 줄 거야? 허가해 줄 거야. 근데 언제까지? 뭐 종기라든지 허가해 줄 거야. 지금부터 뭐 언제부터 뭐 이렇게 또는 허가해 줄 거야. 네가 무엇을 해준다면 어떤 조건이 있다면 해줄 거야. 라할 수도 있죠. 자, 허가했어. 하지만 대신에 너 이것도 해줘. 허가했어. 근데 이것도 해줘. 자, 라는 이런 어떤 부담도 있죠. 자, 조건과 부담의 차이는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기본 행위가 생성이 된다든지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기본 행위의 뭔가 성립과 소멸이 결정되는데 부담은 뭐냐면
기본 행위를 무조건 성립시키고, 자 성립시키고 내가 해줬으니까 부담을 갖고 뭐를 해,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기본 행위 그러면은 부담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기본 행위는 성립이 되고 유효해요. 근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효력은 발생해요. 그런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지금 유지되고 있는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부담을 이행하여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틀린 거죠. 자, 이런 수많은 뭐 철회권 유보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관 중에 부담만 종속성이, 종된 행위잖아요. 종속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해요. 부담만 떼서 그거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을 심판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관은 이것만 별도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3번 보면, 자 부담은 그 자체로서, 부담이니까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죠. 자, 뭐 나머지 지문도 우리가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살펴보시고요. 자, 33번 공법상 계약.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파트는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 자, 공공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뭐 주로 뭐 사인과 사인일 수도 있죠. 공무수탁 사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행정기관과 그다음 어떤 사인 간에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어떤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약이면은 공법상 계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사법 행위 자체가 본질적인 게 이제 사법관계라면 그럼 사법상 계약이 되는 거죠. 사법상 계약이면은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다룰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다룰 거고, 공법상 계약이면 그래도 계약이니까 대등한 당사자 간의 어떤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죠. 자, 근데 이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행정절차법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쭉 썼는데 뭐 지웠지만 거기에 공법상 계약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는 없어요. 자, 계약을 할 때 그에다가 행정청이 계약을 하는데 공공성만 고려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앞에 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행정법에서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국가 행정청이 뭔가를 하는데 제3자의 이해관계를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잘 아니겠죠, 그죠? 자, 4번 공법상 계약은 법률 우위 원칙, 법이 최고 위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럼 막 법을 위반해도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법의 범위에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3번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이거 도덕 문제도 아니고, 물론 이게 행정기법법의 조항이에요. 조문 내용이기 그대로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절차법에서는 만약에 본인 관할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라라고 돼 있고, 관할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상급기관이 동일한 상급기관이 아니라면은 상급기관끼리 협의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할에 해당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정 응원을 할 수 있죠. 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행정 응원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러면은 도와줄게라고 해서 뭐 직원을 파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럼 비용은 누가 될까요? 비용은
행정 응원을 도움을 준 기관에서 해요. 도움을 받은 기관, 도움 받은 데서 돈 내야죠. 도와주면서 돈까지 내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뭐 그러니까 물론 행정 절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2차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좀 당연한 것이 이제 질문으로 우리가 답으로 나왔고, 자, 행정 응원에 드는 비용은 뭐라고요? 도와주는 행정청이 부담하면 안 되겠죠. 행정 응원을 받는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볼게요. 3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법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원래 행정절차법은 한 문제나 많이 나왔을 때 두 문제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 자체도 그러니까 단독으로 행정절차법으로 나온 문제도 있지만 각 지문마다 절차법이 어쩌고 절차법이 어쩌고 해가지고서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2차가 뭔가 제가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해두시면 그만큼 1차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행정절차법상 뭔가 하여튼 행정작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 자, 행정청이 사인에게 뭔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작용이 나와요. 그 작용이 나올 때 이 작용이 사인에게 도달했을 때 뭐예요? 효력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 이 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도달하는 방법, 도달시키는 방법, 그걸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 방법이다 해서 송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송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편을 보낸다, 교부 가서 준다, 정보통신망 메일로 보낸다, 이거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주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주소를 알더라도 보낼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원칙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예외로는 우리가 공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정보통신망 이메일로 받을 때는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때는 항상 나는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메일로 받을 거야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내 메일 중에 이 메일로 보내줘, 뭐 네이버에 해당되는 무슨 메일로 보내줘라고 지정한 곳에 보내야 돼요. 자, 따라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으로 가능하다, 이거 안 되죠. 자, 그렇게 송달한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공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기록은 보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송달의 다른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문서를 발신할 때가 아니라 그 문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죠.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끝나는 날에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정지가 되는 거지, 끝나는 날 속하는 주말까지, 물론 주말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끝나는 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외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외국에 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걸리는 어떤 우편이나 통신 일수를 고려해서 기한과 기간 같은 거를 좀 연장시켜주고 정하고 있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도 행정 절차론이라는 2차 과목의 하나의 파트죠. 자, 그러니까 2차 과목 쪽이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가 많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우리가 비목, 안정, 공사이익 이렇게 해가지고서 2차 때도 외우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비목, 안정, 공사이익. 자, 비는 항상 필요 최소를 저는 비로 따요. 그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공개해야 되고, 처리에 관한 어떤 사항, 열람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아무튼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익명이 가능하다면, 가명이 가능하면 가명 처리, 또는 익명이나 가명이 가능하다면 가명이나 익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원칙으로 두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보면은 5번 뭐예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뭐 그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어떤 원칙과는 좀 틀려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37번 대집행이죠. 자, 대집행. 단순 조문이 나왔어요. 자, 대집행 같은 경우는 의무자가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대집행의 원칙은 그래요. 해가 진 뒤나 아니면 해가 뜨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죠. 의무자가 동의했을 때 또는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했어요. 근데 해가 졌으면은 중단하면 더 위험하죠. 지금 대집행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뭐 비대체적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의무인데 안 하고 있을 때 공익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이 야 빨리 해라, 너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뭐 이래서 개고 통지하고 내가 한다라고 다시 통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해서 비용도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집행을 하다가 중지하면 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다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가 져버렸다면 그때는 계속 할 수 있고, 동의했을 때는 당연히 이 야밤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는 너무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목적 달성이 좀 힘들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목적 달성이 힘들 때 또는 비상 상황 아니면 위험이 절박할 때, 자 이럴 때는 해가 진 뒤에 해가 뜨기 전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집행의 각각의 절차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개고를 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비용 징수하는 이 네 가지의 각각의 절차가 다 처분성을 가져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틀렸고 중단해야 되는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자,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자, 이거는 국가 우리가 자, 민사집행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38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죠.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어떤 법률이나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질서 위반 행위는 이제 성립 요건이 많이 거기 나와 있는데 법에 이것이 의무 위반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라는 것들이 있고요. 3번이네요.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번. 그다음에 책임 연령 14세 미만자에게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행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물론 그 판단을 하거나 행위할 능력이 없음이 스스로 초래했다, 술 먹고 개됐다,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초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지만 그냥 심신상실에 해당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태료 제재라는 것은 우리가 형법을 딱 보면 뭐냐면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과실법은 형법도 그렇죠. 다 고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한 어떤 범죄 행하에서 과실치상이라든지 과실 상해, 하여튼 과실범을 몇 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과실은 예외예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고의, 과실 둘 다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과실로 인한 성립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그냥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있는 외국인과 국민 다 적용이 되는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기라든지 해당되는 선박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14세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면 14세 미만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셔서 39번 취소 소송이죠. 아까 나왔던 처분 입법에 해당되는 게 고시가 나온 게 또 여기 대표적인 판례가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은 제약회사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고시지만 처분성을 인정해요. 처분성을 인정했고 그러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 자 제약회사는 약제급여다 비급여다라는 목록이 처분이 그러니까 고시를 통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바로 직접적인 어떤 매개행위 없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약값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건 제약회사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인해서 회복할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협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 채용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부로 피해를 보는 거는 법무사와 그 사무원 채용 신청을 한 어떤 사무원 둘 다 우리가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무사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사무원을 우리가 신청한 그 채용 신청을 한 사람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 기존 업자, 자 경업자죠. 경업자 특히 이 운송업 이거 같은 경우는 특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경업자인 이제 갑 회사는 특허 그러니까 설정 행위로 권한을 우리가 권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해당돼서 그래서 갑 회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죠. 자, 넘어가셔서요. 이제 40번 보면 행정심판법이죠. 자, 행정심판법 부작위라는 거예요. 부작위는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작위라고 하고 행정심판법의 심판 대상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처분도 물론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인 어떤 거부 처분이 있지만은 그런 그 처분과 자 이렇게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안 하고 있는 어떤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럼 틀렸네요. 여기는 90일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가 되죠. 자, 행정심판법 역시 2차에 물론 외국어 번역이나 회사 실무를 보시는 회사 행정사를 보시는 분들은 2차 범위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행정사를 보시는 분들은 행정심판법도 행정사 실무법의 한 40점의 분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되는 확정 판결, 그러니까 인용 판결, 인용은 대세효예요. 대세효. 제3자에게도 다 효력을 미쳐요.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면 영업정지 처분 딱 나와서 그걸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면은 영업정지를 나 혼자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먹고 다른 행정청도 영업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확정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으로 제3자에게도 다 효력을 미치게 되죠. 자, 행정소송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 이 정도 우리가 볼게요. 자,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쪽으로도 이제 구제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특히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거를 뭐 독일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론까지 해가지고서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막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셔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보상 업무를 할 때 그때 공부를 하시고요. 사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그런 어려운 부분보다는 뭐 정확한 법조문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다음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를 좀 알고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죠.
자, 역시 42번 문제도 국가 배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2번이 답이죠. 항고 소송, 국가 배상이라는 거는 어떤 위법한 행위, 직무상 위법한 행위로 이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위법과 손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긍정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배상을 해줘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볼게요. 항고 소송에 의해서 어떤 처분이 취소됐어요. 근데 그 처분이 취소됨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자, 항고 소송에 의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취소가 됐었지만 그게 법에 있는 처분이거든요. 법에 규정된 대로 어떤 처분을 했으면은 그거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공무원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 그런 법규 또는 행정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그 외적으로 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그런 위법 사항이라든지 위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자기가 공무원 스스로가 이 규정이 위법해 아니면 이 법규가 잘못됐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은. 따라서 뭐 상당히 정말 명백하게 어떤 위법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키면 안 되겠지만 뭐 상당히 의심되는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 지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법에 따라서 자 처분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어겼다던가 아니면 그 법이 그 사건에 한해서 대법원에서 뭐 위헌이라고 했다던가 그렇다면은 뭐 인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인용이 돼서 취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가 됐다는 거지 그 자체가 고의과실을 그냥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처분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행정조직법에서 뭐 권한의 위임, 내부 위임, 이런 쪽 위임 쪽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행정조직법 강론 쪽의 파트가 들어갔는데, 자 강론을 뭐 다 할 건 아니고 항상 매번 이렇게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아니고 조금 찍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강론 쪽은 뭐 기본서나 이런 걸 제책을 봐도 좀 적게 넣어놨기 때문에 강론이 범위가 되게 적구나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하는 건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압축해가지고서 넣어놓은 거라서 적은 거죠. 자, 일단 이 강론은 좀 나오는 특히 행정조직법 쪽에서는 나오는 것이 이런 권한의 위임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번 이거 법조문인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굉장히 우리 기출에서는 한 3번 4번이 됐는데 올해 또 나왔네요.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뭔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정원을 증원했을 때는 예산상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설치를 하고 증원을 하죠. 이거에 뭐 예전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정답되는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또 나왔죠. 자, 4번 같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내부 위임이라는 거는 A라는 어떤 행정기관이 그 밑에 하부기관인 B에게 내부적으로 내부 위임을 줬어요. 위임을 줬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위임을 줬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뭐 위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B는 내부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더라도 항상 대외적인 명의는 A예요. 대외적인 명의는 B가 만약에 본인의 명의로 내부 위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로 막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A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거 나 바쁘니까 네가 해. 뭐 너가 해. 다만 내 명의로 해. 그리고 그 효과도 나한테 귀속될 거고 이 사인이 만약에 불복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도 A로 볼 거야. 나로 볼 거야.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 당연히 법률상의 어떤 위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부적인 위임은. 그래서 법률상 위임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로 인정한다 이건 아니죠. 내부 위임은 그래요. 그냥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 위임 이제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내부 위임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44번 보면은
행정심판 재결? 자, 재결 서면으로 하죠. 행정심판의 어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대부분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정재결을 사정재결 할 수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뭐예요? 사정재결이라는 것이 원래 주장의 이유가 있으면 청구인이 야, 이 처분 위법해요, 부당해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그 주장의 이유가 있으면 인용해서 그 처분을 취소시켜야죠. 취소심판이라면 그런데 그 처분이 취소됐을 때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좀 비교 역량을 해서 야, 이 처분을 취소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건 너무 피해 보는 사람인데 너무 사회적 혼란이 너무 극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처분은 유지시킬게. 미안하지만 처분을 유지한다는 건 기각 판결이죠. 그러니까 주장을 받아두지 않고 기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원래 주장의 이유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각 판결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기각 재결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사정 재결이라고 해요. 이때 구제 방법을 명하고 그 다음에 주문의 처분의 위법성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런 어떤 요건 하에서 사정 재결을 할 수 있는데, 자, 행정심판위원회 당연히 사정 재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45번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통 국무총리 소속은 땡땡처죠. 땡땡처. 그죠? 아니면 각 부 장관 소속이다라고 하면 땡땡청 이렇게 되고요. 땡땡청 이렇게 되고요. 자, 국무총리 소속은 보통 땡땡처예요. 그러면 땡땡처가 법제처도 있고 여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소속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인데 이거는 좀 아니네요. 이건 아니고 법제처에 해당되죠. 법제처. 특허청 그러면 국세청, 통계청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청이니까 어떤 부의 소속이겠죠. 자, 그다음에 46번 공무원의 종류 부분 볼게요. 자, 공무원의 종류. 일단 뭐 이것도 정답되는 부분은 뭐 쉬운 거였어요. 단순하게 보는 거죠. 3번인데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이런 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물론 경력직 공무원 하에 뭐 경력직, 특수경력직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다시 경력직 안에 일반직 그다음에 특정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돼요. 자, 넘어가셔서 47번. 47번 같은 경우는 이 조문을 외우고 시험에 들어갔다. 사실 그래요. 이 47번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요구하지.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직무 수행으로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경찰 직무집행법 8조에 사실 확인해가지고서 미화 인수할 보호자 확인이라든지 1번에 나오죠. 아니면 유실물 인수할 권리자 확인이라든지 2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은 3번에 나오죠. 그리고 행정처분을 위해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라든지 5번에 나오죠. 이렇게 1, 2, 3, 5번에 해당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두 문제 조금 이렇게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내가 다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재정법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버리세요. 버리실 문제예요. 이건 뭐 행정학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 자체는 이제 5번에 이제 정답되는 지문 요 정도만 우리가 정답되는 지문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비비는 어떻게 되냐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고 계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상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국가재정법 22조의 예비비에 관한 어떤 조문을 나온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니까 무조건 지문 하나하나를 다 공부해야 돼. 뭐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49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자, 이거는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이건 많이 나온 질문이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우리가
법조문이죠. 지방자치법 6조에 해당되는 이 관할과 관할 구역 경계 변경에 해당되는 거. 이건 좀 많이 나오니까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동의거든요.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동의. 자, 해당되는 거. 그래서 3번에 해당되나요? 과반수와 3분의 2이니까 3번에 해당되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요 조문은 좀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의 마지막 문제, 곡물 파트죠. 곡물 파트도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 파트는 강론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제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또는 핵심 요약집에 들어가 있는 종류 정도 외우셔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의 어떤 종류가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나오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에 총론 파트에서도 많이 배우는 거고, 국유 국가 소유 재산이죠. 여기 국가 소유 재산에는 이제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그다음에 기업용 재산, 어떤 보존 재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 재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행정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를 다 그냥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자, 이 일반 재산은 뭐 취득 시효, 어떤 시효의 제한도 걸리고, 이거는 그냥 사법 관계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보존해야 되는 재산이래요. 이거를 나 공물법 공부 안 했는데 나 이거 이러시면 그냥 보존용 재산이죠. 이런 문제는 점수를 좀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거 못 보고 틀릴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면 이걸 문제를 왜 냈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모두 항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곡물 파트의 이 분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일의 기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